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이 동양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여백의 미라고 하죠. 우리 지역 화가들 가운데 수묵을 통해서 여백을 끊임없이 연구해 오고 있는 동양 화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우직하게 이 수묵의 자유로움을 표현해온 그는 올해 청주예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셨는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동양 화가 강호생 씨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청주예술상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늘 그렇듯이 상 받는 거에서는 좀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러고 큰 그 의미도 저는 두지 않았고, 하지만은 이러한 그동안의 작업을 통한 어떤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이로움을 끼쳤는가, 이러한 오히려 반성하는 계기를 갖게 되죠. 네, 이 동양화 중에서도 수묵화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수묵화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수묵화는 보통 우리가 현대 미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직관적인 그런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묵화는 보통 우리들이 산 있고 물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수묵화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묵화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먹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다음에 이 모필, 필선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맛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수묵화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이 종이, 화선지, 그 중에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닥지, 순지, 오당지, 옥당지, 이런 여러 이런 종이가 있는데, 이러한 종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수묵화의 진면모를 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40년 세월을 이 수묵에 대한 열정으로 달려오셨잖아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수묵의 매력 무엇인가요? 수묵의 매력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화선지에서 붓을 그어치는 거에 대해서는 필선 작업, 필선의 그런 어떤 방염함, 어떤 그런 변화무쌍한 또는 고졸한 이 필맛을 작가 자신이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도구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수묵의 맛이 그야말로 붓을 움직이는 것마다 다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서는 수묵이 참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동양화하면 여백의 미 이렇게 무조건 암기하고 시험을 치곤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 동양화를 정작 보면 그 여백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표현하시는 이 여백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 여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도 여백에 대해서 썼는데, 저는 여백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여백, 그것은 텅 빈 충만이다. 여백, 그것은 가벼운 중량감, 채워진 빈자리, 그리고 숨 쉬는 공간이다. 라고 저는 그동안에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여백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을 또 너무 추상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것을 좀 예시를 들은다면은 여백은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린 것 이상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좀 말하고 싶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저 이제 보면은 저 글씨에 니자나 그자, 우리가 한글에 보면은 니자와 그자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저기서 예를 들어 이제 보면은 니자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지 않는 글자 하얀 여백, 그자가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니자의 저 검은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그어쳤다고 하는 필선이 간 흔적으로 볼 때 그자는 그리지 않은 여백, 텅 비어 있지만 이미 의미의 정보가 그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이 여백이라는 것은 다 그리지 않았지만은
그린 것 이상의 세계가 있다. 이런 걸 또 말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이미지는 우리가 사람의 그 어떤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것. 네. 저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작가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대중들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에 있는 그 이미지의 중간 그 수직의 그 4개의 점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셔요. 쳐다보다가 약 한 그 10초 동안 쳐다본 다음에 나중에 이 빈 공간을 한번 그 보면은 뭐가 보일 거예요. 보면은 어떤 게 보이냐면은 저거에 반전된 새로운 형상이 보여요. 네. 예, 반전된. 네. 잘 그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림은 시각적 언어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그리는 게 그림이고 그것이 여백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즉 형태는 가시적인 형태는 저렇지만은 저거의 반전된 형태는 사람의 얼굴로 확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리지 않았지만은 본질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백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예, 그러니까 작가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작품을 지금 한 2개 정도만 살짝 봤는데 예, 대표적인 작품들을 더 보면서 이야기 예, 나누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한번 작품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동양화가 아닌데요? 뭔가 저는 수묵화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뭔가 심오한 추상화 같은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그 수묵화가라고 사람들이 작업실에 와서 작품을 보면은 다들 그 의아하게 그 생각을 하죠. 이게 무슨 수묵화냐? 네. 저거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먹으로 말 그대로 수묵이죠. 먹으로 다 그린 다음에 나중에 물감을 바르게 되죠. 그렇게 돼 보면은 한두 시간 이후에나 저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으로는 처음에 전체적으로 물을 일정하게 다 도포한 다음에 먹물을 저기다가 얹혀놔요. 그러면 그 상단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 물의 압력으로 형태를 그려내는 그야말로 그 시간차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온도와 습도도 맞춰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먹물을 얹히고 물을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저 형태가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 따르죠. 네.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좀 더 여백의 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이건 또 어떤 작품인가요? 예, 역시 이 작품도 같은 동일한 방식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저기에 2개의 구체가 보이죠. 네. 우리가 저것도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에서 2개의 어떤 구체를 우리가 하나의 난자의 생명이라고 보고 밑에의 저 수직의 선들을 저는 하나의 물기둥 또는 새싹 또는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가 만남으로써 어떤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역시 저는 주로 하단부에 많은 여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여백 어떤 이런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물음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수묵화는 색깔이 없고 또 그냥 먹과 물로만 이 농담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색깔이 막 있으니까 저로서는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작품 한번 볼까요? 이건 또 어떤 작품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묵 속에서도 저기서는 그래서 이제 채묵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묵, 색깔과 먹을 혼합시킨 그런 상황인데 저기에서 2개의 기둥이 보이죠. 네. 저기에 2개의 기둥, 물기둥은 하나의 저는 또 인간의 인간으로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홍해를 가르면은 건너가잖아요. 네. 그런 것을 두 어떤 그 생명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네. 있는 거고, 그 좌측 하단에 보면은 저것은 그 마른 그 남은 그 이파리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저 나뭇잎 홀로 쓸쓸히 있는 건 미래의 또 다른 그 건짐을 받는 그런 그 희망적 그 메시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다음 작품 한번 만나볼까요? 오, 이 작품도 되게 오묘한 기분이 들어요. 약간 붓으로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중간중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거 어떤 작품인가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이제 이 또 작품을 보면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쏟아져요. 네. 그러면 전 작업실에서도 이 과정을 그 실례로 다 보여줍니다. 다 공개를 하고. 근데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게, 왜냐하면은 저렇게 되기까지 저는 그 많은 그 시간차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황에서 먼저 물을 뿌린 다음에 저 검은 먹을 화면에다가 그대로 다 부어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 또 물을 얹혀놔요. 그러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저 새로운 그 손가락 모양의 그 형태들, 저는 저것을 하나의 그 새싹으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물기둥 생명, 그런 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드러나요. 그런 다음에 저것도 하얀 색깔을 다 도포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의 그 생명의 선으로 저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다음 작품도 한번 볼까요? 오, 이 마지막 작품 이건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제가 최근에 그리는 작품 중에서 가장 그 힘주어 말하고 싶은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를 보면은 그 하단부에 7개의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네. 보통 7을 완전수라고 하는데, 이건 그 랩처 오브 라이프에서 생명의 그 이동이라는 제목을 정했거든요. 네. 그럼 저기 그 열매들도 하나의 그 의인화 시켜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배경을 보면은 가만히 확대해서 보면은 수많은 그 생명들이 위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실제 작품을 보면은.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그 인간 그 하나의 열매들이 자기들이 그 소임을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그랬을 때 하나의 그 생명의 그 이동성에 대해서 수묵으로 풀어낸 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것도 역시 다 그린 다음에 하얀 색깔로 다 발라낸 그런 네. 작품입니다. 오, 이렇게 작가님이랑 작품들을 몇 가지 만나봤는데 좀 몇 개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전시회에 가서 좀 생각하면서 깊게 빠져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한번 그 반응은 이러한 그 채묵화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전 아이가 처음에 보고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상당히 그 충격을 먹었다고 하는 그 뜨거움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작품을 보면은 이 이미지를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것 같고 아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관객들의 이제 반응도 있었고, 특히 그 여백에 대한 그 반응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령 그 여백의 의미가 뭐냐면은 흰 종이에 오리를 여러 마리 그려놨다고 봐봐요. 그러면은 물은 아직 안 그렸지만 그린 것 이상으로서의 이미 물이라는 것을 상상을 하지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관객들한테 설명할 때, 아하, 그림은 그리지 않는 게 그림이구나라는 것을 관객들이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저도 이제 현장에 전시를 함으로써 관객들과 그런 좋은 반응, 이런 그 소통을 누리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그림을 그리실 때 저울을 꼭 사용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혹시 특별한 용도가 있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어 그런 수목이라든지 일단 그런 필선 작업에서는 이제 그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탈법을 했다고라는 말은
그 이전에 충분한 법을 지킨 다음에 탈법이라고 하는데 법을 지키지도 않고 탈법했다고 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또 채묵화의 파트는 물의 양, 먹의 양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법을 토대로 작품을 하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 법을 채묵화도 법을 다 버리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여백이라는 그리지는 않았지만은 거기서 진정한 맛을 이끌어내는 것. 물을 그리지 않았지만 물 이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보였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에 그 생명성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늘 강조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화폭에 뿌리는 물의 양, 또 먹의 양, 그리고 번짐의 뭐 속도까지도 다 철저한 맞습니다. 계산 끝에 이뤄진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도해봐야 작가님이 상상하는 그런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게 엄청난 그 선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법이라는 게 없어도 그 법이 몸의 세포까지 다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는 것마다 진짜 그림이 되죠. 네. 수묵화하면 보통 저처럼 산수화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앞서 봤던 이 작품들과 조금 기법이 다른 그런 수묵 산수화도 많이 그리시나요? 그렇죠. 얼마 전에 여기 진천 그 농다리를 그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그 실경산수 중에서 대표적인 수묵 그림이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필선으로 작업했으면서 동시에 덩어리, 즉 양감을 표현한 그러한 진천 농다리의 작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뉴욕의 거리를 표현한 그건 수묵화 일변도의 작품이에요. 그것은 더욱더 우리가 그 모필로 그리는 필선의 고졸한 맛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명히 화가이신데 약간 과학자 같기도 하고 탐험가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수묵이랑 그 동양화의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올해 청주예술상 수상자 동양화가 강호생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오늘날의 동양화가 강호생 작가님이 있기 전에 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셨나요? 어린 시절 생각하면은 참 그 여러 일들이 감회가 새로운데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아주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그 4살 때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외할아버지 그 회갑 때 갔는데 앞에 그 큰 짐자장고가 보이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페달을 돌리면서 제 척추를 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괴롭고 아프고 그러다가 간신히 그래도 생명을 그 유지한 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부터 건전지의 속에 까보면 흑연이 나오죠. 네. 그 흑연을 가지고 동네의 그 모든 담장들 담장 벽에다가 말 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어린애 업고 가는 모습 여러 별 그림들을 다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야, 전 희한한 아이구나. 우리 동네 화가가 났네.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고, 그때부터도 이제 늘 아버지가 옆에서 그림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옛날 그 선인들의 그 아버지가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선인들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일피를 그어 쳤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살아있는 글이 되느냐, 글씨가 되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 내면의 그 심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그 음으로 양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드디어 학교를 들어갔지만 4살 때 있었던 그 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받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러한 그 모습들이 쭉 늘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지요. 네. 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좀 많이 그리시고 예. 마을 사람들이 화가가 났다 이런 예. 반응을 할 정도면 이 부모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들 화가로 만들기 위해서 좀 뒷바라지를 해야겠다 이런 예, 예. 말은 안 하셨나요? 처음에는 그러한 그 부모님이 뜻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서울의 이제 상경에서 그때 이제 그 충북에서 동양학과 뽑는 데는 제 한 사람이 그 뽑혔어요. 그래서 합격증을 갖다가 부모님한테 드렸는데 웃으시면서도 얼굴은 웃으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왜 합격하고 왔냐? 등록금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늘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화가가 낫네라고 하지만 제 화가 하면은 그 가난하게 삽니다. 이거를 어머니는 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뭐 지금 이렇게 그림을 끝까지 잡고 있게 됐죠. 예. 또 그림을 포기할 수 없어서 미술대학에 진학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때도 또 엄청 몰두하셨을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이 어땠나요? 거의 그림에 미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새벽 일찍 가장 먼저 실기실을 갔다가 가장 늦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인들의 그 열쇠를 제가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 화선지휘에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화선지휘에 그 실기실에 쥐 있잖아요. 쥐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앞에 쥐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고 저를 노려보아요. 그러면은 보든 말든 저는 또 그림을 그리고 뭐 그냥 이런 그 반복된 생활을 했죠. 네. 예. 그리고 우리 강호생 작가님은 이 작가로서의 삶 이외에도 또 지역 예술계를 위해서도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또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뭐 대중들이나 우리 작가들이나 예전부터 늘 강조했는 건 공부를 해야 된다. 작가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가 된다. 그런 걸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든 일반 그 사설이든 이런 데 가서 늘 그 이론과 논리, 이 그림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설명을 했고 작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 테크닉만 동동 뜨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마음의 전달이 소홀하면 기교는 눈에 띄게 드러난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는 작가는 이 기교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즐겁지만 마음이 즐겁지 않은 그림을 그리게 되죠. 즉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그 비워둘 줄 모르면 늘 시각적 언어인 가시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작가가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늘상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대중들한테도 강조했던 게 가령 작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여기까지 이거만큼 높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중의 눈높이는 여기라면은 대중의 눈높이만큼 작가의 눈높이를 낮춰서 살아라. 저는 그 짓은 못해요. 왜냐하면 작가가 이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그 고통과 신연을 했는데 이제 삼만불 시대에 대중들도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작가가 눈높이에 낮추라는 의미는 그 미술계에서 다름 아닌 제발 팔리는 그림을 그려라. 대중들이 즐거워하는 그림을 그려라.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못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많이 지금까지 야단맞고 있는데 이제는 대중들도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류에 편승한 그러한 그림은 그리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힘든 시기에 정말 네. 많은 예술인 분들이 또 뭐 작업 환경이나 생계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혹시 뭐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예. 게 있을까요? 뭐 그 최근에 그 작가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좀 할당을 해서 이렇게 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미진하고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부나 그 지자체에서는 좀 그 예술적 파트에 그런 방송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 좀 건의 좀 하고 싶고 네. 왜냐면은 요즘에 그 TV를 보면은 늘 너무 그 오락적인 거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무 그 먹는 프로그램들 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이런 걸 볼 때 아까 좀 공부 좀 시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좀 배려를 했으면 어떨까 뭐 그런 걸 그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런 그런 그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또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상 공간, 즉 그 인터넷 활용을 하는 그러한 그 전시나 또는 옥션이나 어떤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서 작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탄생한 게 그 미술품 지분 거래소라는 게 탄생이 됐어요. 그 다시 말하면은 그 아트스탁이라는 이러한 그 미술품 지분 거래소가 탄생이 됐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림을 쪽 조각을 내서 1cm, 1cm 단위로 조각을 내서 작가들이 작품이 너무 비싸니까 네. 부분 파트별로 사는 또는 파는 이런 게 주식 형태로 돼 있는 게 처음으로 탄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그런 것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대중들도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아트스타 그 주식 상장 작가가 됐어요. 그 작품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처음으로다가 그 완판된 작가가 됐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또 소식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대중들도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작가님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분의 꿈과 미래 계획은 우리의 상상 그 너머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그 미래 계획에 대해서 공개해 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다음 달 4월 달에는 두 군데에서 그 개인전이 있어요. 네. 여기 경남의 그 한국 그 수력 그 원자력 그 갤러리에서 초대전이 있고요. 네. 한 달 동안이 진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청주 이곳 그 갤러리 청주에서 또 전시가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소품부터 시작해서 아까 봤던 어떤 이런 대작들 그런 것들을 그 여러 점 선보일 그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인식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나 그런 그 마음을 가져보고요. 우리 그 시민들 늘 그 예술이란 무엇인가, 왜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늘 평안을 바랄 따름입니다. 네, 저도 다음 달에 한번 전시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올해 청주예술상 수상자 동양화가 강호생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의 다양성을 고민하고 또 작품으로 표현하는 강호생 작가. 그의 다음 작품에는 또 어떤 여백의 의미가 담겨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이 지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멋진 행보도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